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차 모의고사 부분 할게요. 자, 1번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5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5차 교육과정은 이제 그 전두환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로 이렇게 넘어갔던 그 시대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문제 풀어보기 전에 관련된 보충 자료들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자, 거기 이제 그 5차 교육과정의 특징 보면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다. 예. 지역화를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5년 만에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장의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역사과 편제의 내용 좀 보면 국사과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는 그 3차 교육과정까지 계속했던 이원적 체제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원적 체제는 이제 3차, 4차, 5차, 그러다 일원화된 거는 6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국사교육 같은 경우 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모의고사 때 한 것처럼, 전두환 시대 때 그 당시 국사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배층 위주고, 그 다음에 이대교육 편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층사회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론에 주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조직 원칙에 보면 학급별로 국민학교는 생활사, 중학교는 시대사, 고등학교는 문화사상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중학교는 단원을 왕조별로 구별했고 고등학교는 시대 구분을 더 강화해갖고 그 각 단원의 이행을 뒀죠. 이행, 또 지향. 그래갖고 이제 중세에서 뭐 근세사회, 근세에서 근대 할 때 중세사의 이행, 근세사의 전환, 근대사의 지향 같은 이행 단원을 설정했다는 거.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 세계사교육 같은 거 이제 보면요. 고등학교 이제 중세에서는 문화권 학습, 근현대에서는 주제 중심 구성을 명확히 했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성립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사 중심의 어떤 시대 구분 이런 것들을 지향을 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단원들을 둔 이유를 써보고 니은과 디귿의 관점이 그 당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된 사례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된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5차 교육과정 나오고 그 이행이라는 내용 있죠. 중세사 이행, 근대사의 지향. 자, 이런 것들 이행 단원을 이제 그 둔 것은 뭐냐면 시대 구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이런 이행 구분을 했다는 거, 예, 그 중세사의 이행, 그 근대사의 지향, 근세사의 전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차 교육과정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평등성에 대한 비판도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입장에서 그 기층사회의 움직임, 지배층 위주가 아니라 피지배층 위주, 그 다음 내재적 발전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파란 책이 있는데요. 조선후기의 역사에서 민중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그 일제의 이제 무장독립투쟁과 사회주의 운동, 북한 정권의 성립 등을 담고 있었고, 자, 왕을 주도하는 서술 변경했고, 동학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바뀐 등 일부 용어의 개정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은 다음 1차 사유 명칭을 쓰고 이 사유가 쓰여질 당시에 백제왕의 행정제도 개편 내용을 한 줄에 내어 서술해 보시오. 예전에 이제 보너스 문제하고 이제 약간 겹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 사유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양직공도예요. 양직공도. 양직공도는
유명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정왕 때죠. 그래서 무정왕이 그 당시 양나라에 그 조공사신단을 이제 파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신단 중에 백제 사신도를 그려서 그 밑에다가 백제에 관한 설명을 갖다 붙였어. 예. 그래갖고 요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양직공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 문제 풀어보면 1차 사주 명칭은 양직공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정왕 때 관련된 거니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강화했다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을 했지만 이 담노제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담노제를 정비해서 22담로를 설치했던 것은 무정왕 때다. 성왕 때는 뭐죠? 22담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중국식 준현제를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고려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의 대외 정책 중에 금나라의 대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는 풀어본 것이 뭐냐면 이제 그와 관련돼 갖고 그 당시 금나라가 세져가지고 이제 그 당시 금나라가 세져서 우리에게 이제 형제 관계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거부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전 시간에 했고, 요번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좀 지혜의 일이죠. 이자겸하고 이제 척추경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야.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금나라가 요를 멸망시키고 송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형제 관계를 요구할 때보다 더 힘이 세지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제 금나라 사신 와서 우리 성결아, 사대하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문관 백관들은 반대했어. 말도 안 된다. 왜? 여진족은 예전에 우리 밑에 그 있었고 그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예전에는 진짜 반의 무전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천하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항복하냐. 근데 이제 이재학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구를 뭐냐면 항복하는 그 이제 4대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 이유가 이제 니은에 있는데 이소사대의 원리야. 예. 이소사대는 뭐냐면 큰 나라를 작은 나라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맹자에 나온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고조의 어떤 특징적인 외교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주의가 아니라 4대 정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세원칙 4대가 따라서 대륙의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어떤 혈통이 뭔가를 떠나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붙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을 입장할 때는 여진족이 세웠지만 금나라가 송과 요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대 관계를 수용을 했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자겸이 이제 퇴진하고 나서 물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뭐 김부식도 그 입장을 따랐던 거고요. 그러면 왜 이자겸이 개인적 입장에서 그걸 이제 수용했을까? 개인적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자겸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대외적 평화 관계가 수립 필요했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선례가 됐던 것이 그 앞에 강조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조. 네,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당시 거란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2차 침입이죠. 그 당시 자기가 이제 친히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싸우다가 포로 잡혀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강조 정권이 몰락을 했잖아. 그래서 이자겸은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대외관계가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4대 외교 정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정의 영향, 그러니까 4대 관계의 영향은 고조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일단 이제 북진 정책이 결정의 타격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총의 이제 건국정벌론이 제기된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와 금 사이에 조공, 채권강을 맺게 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여진족 금수, 짐승은 봤어. 심지어는 그 발톱에 있는 무좀조차도 무좀, 정도,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이제 보는 그 관념들이 점차 사라졌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안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안회. 그래서 한성신문에 이제 그 보안회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단서가 됐던 게 뭐냐면, 산림, 강, 평지, 항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보안회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산림, 강, 평지, 항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뭘까요? 이건 이제 한일 의정서야. 그래서 너일 전쟁 때, 일본이 우리한테 강요를 해갖고 항일 의정서를 맺게 돼서 일본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든지 필요한 땅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선 정부에 압력을 뒀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조선에 항무지가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개간할 수 있는 권리 달라. 이런 것들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죠. 뭐 이렇게 시민단체도 좀 그렇지만 이제 보안을 중심한 사람들이 반발해.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또 외국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서구 열강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결국엔 철회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갈 단체는 보안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철회할 때 일본이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냐면 딜을 했죠. 너네들이 이제 이 내용 아까 이제 항무지 개간권을 철회하는 대신에 이 당시 그 간료 자본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항무지를 개간해야겠다 해가지고 농강 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강 행사를 철회라. 그래서 결국에는 철회하고 그 다음에 항무지 그 개간권을 뭐냐면 포기했죠. 자, 그래서 예국개몽 운동 단체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이 보안회야. 예. 그래서 그렇지만 보안회도 이제 일제 압력 때문에 곧바로 해체가 돼요. 자, 그러면 예국개몽 운동 단체를 좀 살펴볼게요. 이 예국개몽 운동 단체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몇 번 좀 약간 언급을 했었죠. 문제를 내면서. 그래서 요번에 나온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보안회는 단체죠. 자, 보안회를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안회를 이제 먼저 보면 보안회는 이제 너일 전쟁 중 일제가 산림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유생이나 정직 관리, 그다음 기독교를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중적 반대 운동을 일으키니까 일제가 그 요구를 철회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압력으로 해산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간료 자본을 중심해갖고 농강 행사가 설립됐지만 일제의 압력 때문에 또 이것도 해체됐죠. 그래서 일제는 이 보안회 활동을 보고 자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친일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일진을 결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헌정연구회가 이제 결성이 됐죠.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는 이런 그 의회라든지 법 이런 것들 연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제강회가 예전에 한번 제가 문제를 냈는데 자 대한제강회의 목적은 대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수수 강하게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그래서 국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진흥을 통해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권을 되찾자.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대한제강회는 국권 회복을 위한 자강 운동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을 해서 대한자강회 월보를 발행한다든지 대중 계몽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종이 해외금 밀수 사건을 해갖고 양일 나죠. 그래서 이걸 반대 운동을 했는데 일제가 이제 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보안법은 통감부에서 만든 악법 중에 악법인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의 어떤 정치, 사회결사 이런 것들을 막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적용해서 강제로 해산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제강의 일부 사람들이 대한협회를 했는데, 대한협회가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좋은 취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친화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의무교육 실시, 악질적인 본권 패스 금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했는데, 대한제강에도 그 한계가 있어요. 예, 무슨 한계는 일본 오가키 다카오라는 사람이 있어. 예, 아시아적 연대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문 세워가지고 그의 영향을 해서 활동했다. 그래서 국법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 거야. 그러면 국법의 범위라는 건 뭐예요? 국법은 법의 테두리죠. 그러면 그때 법은 누가 만들었죠?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 그래서 통감부에서 그 당시 그 정리실조약 개규해갖고 입법권을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일본의 통치를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한협회를 볼게요. 대한협회 활동은 학교 설립, 대한협회보, 대한민국, 시설부를 설치했고요. 초창기 때는 민족운동 방향으로 나갔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지도부가 좀 변질돼요. 그래서 일진의 연합을 해체를 하고 의병운동을 이제 소유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오가키 다카오라는 사람을 또 고문을 모셔와. 그런데 이제 이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중앙에 있는 지도부들은 나중에 친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도부는 제하고 그 밑에 있는 지혜들은 아직까지 민족주의 색채가 좀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지도부하고 그 밑에 있는 지부, 경성지부하고 대립을 하고 그런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진회와 같이 일본에 향해서 충성경상 경쟁을 벌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한일 병탈을 당하잖아요. 그때서 제정신 차리고 또 반대 일본 그 한일 병탄을 근데 그때서는 이제 이미 늦었죠. 일제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일진회와 대한협회를 다 이제 해체를 시켜버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신민회인데 제가 요번에 뭐 신민회는 문제는 안 냈지만 나올 가능성은 제일 많은 데가 신민회야. 그래서 그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그래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했고요. 그래서 목표는 국권회복과 공화정책 국가건설. 그래서 선독립, 후실력 양성. 이게 이제 좀 눈여겨볼 건데 다른 단체들은 거꾸로죠. 먼저 실력 양성, 그 다음에 후에 독립하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먼저 독립하고 나서 후에 실력 양성하자. 그래서 신민회는 다른 그 예국개몽 운동단체와 색깔이 좀 달라. 얘네들은.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다른 예국개몽단체들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한데 반해서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이 공화정을 주장했던 것이 신민회다. 그래서 이 신민회 활동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문화적 방법으로 이제 경제 실력 양성 운동으로 내면적 무장투쟁도 같이 했다. 그래서 독립전쟁론을 또 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육활동을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등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회사, 태극회사, 방직공장 등등. 그래서 이런 게서 이제 돈을 번 그것을 또 독립운동을 하게 자금을 이제 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전쟁용에 이거 해갖고 독립군 기지 건설해서 나중에 이제 그 신간회 출신의 사람들이 뭐 신흥무관학교, 그다음 독립무관학교, 밀사무관학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백오인 사건 와야 됐다. 그래서 예국개몽운동 단체와 다른 예국개몽운동의 다른 점은 공화정치를 지향하면서 선독립, 후실력 양성,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 운동을 번행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당나라 유학자였던 한유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한유는 거기 길게 이제 줄친 거는 뭐냐면 도통령이라고 해갖고 그 유명하죠. 그래서
도의 방향은 불교와 도교에 있는 게 아니라 유교에 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도교와 불교가 이제 선행한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교의 우위를 강조했다. 이런 게 특징인데요. 자, 그러면 당의 유학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공경단이라는 사람을 오경정이 있었죠. 그래서 태종의 명을 받고 오경정을 썼는데 오경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5개 경전에 정의, 주석을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위진남북주 이대로 여러 파로 갈려졌던 유교 경전의 해석을 통일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상의 해결성을 초래를 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학자들이 점점 유교에서 점점 멀어져. 그래서 유교 경전은 시험 볼 때만 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불교나 도교에 이제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후기 때 들어가면 불교와 도교가 이제 주 사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교가 이제 세트를 하니까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오경정이와 같은 훈구학적인 어떤 방법 같은 걸 부정하고 새로운 유학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유나 이고나 이런 사람들이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또 뭐냐면 형이삭적 사관, 특히 불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 그 불교의 성종 같은 것들, 이념들도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리학의 기반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통론을 주장했죠. 맹자 이후에 유가의 정통이 단절되고 유교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도의 흐름은 유교했고 불교, 도교가 부정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 이제 맹자 이후에 유가의 정통이 단절됐다. 이런 인식이 난 건 뭐냐면 맹자 원시 유학 이후에 만들어진 훈구학을 비판하는 거야. 예. 이건 훈구학은 진짜 유학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유학을 부활시키고 이런 것들 주장을 하죠. 그 다음 5성으로 나눠서 이제 인간의 성을 이니에이지신 5가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성품을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고 같은 사람은 복성설, 원래 이제 타고난 내면에 있는 성을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래서 불교 사상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유, 이고, 유종원 이런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학의 어떤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송나라 때 경력 정황운동을 거쳐가지고 송대 이학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자가 그걸 정리하게 돼요. 예.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걷게 되면서 종전의 유학과 다른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 탄생되는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의 이제 시발점이 한유나 유종원 같은 당나라 말기 때 유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자. 7번.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교육 내용 조직 방법 중에 하나인 분절법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분절법은 주로 사회사나 생활사를 중심에 갖고 그것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사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민권 의식도 한번 선장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근대교육기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부분도 보죠. 예, 일본의 상권 침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활동도 보고 예, 등등등. 그래서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까지 쫙 보는 그런 형태가 분절법이죠. 또는 시대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분절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저기 몇 페이지 있네요, 여기. 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자, 분절법은 이제 역사상 어느 한 시기를 택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규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간 경험의 총체를 분석하는 거고 그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어떤 특정한 시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적인 방식이다. 자, 조직 방법은 이제 학생들의 흥미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시기의 내용을 접근하고요. 근데 그 시대 정신을 상식적으로 부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에서 주입식이 아니라 탐구 활동에 접합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사나 사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장점과 이제 단점을 보면 흥미를 촉진할 수 있고 탐구 기능을 강화하고 강점이입을
동안 역사 일을 할 수 있고요.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과 사건들이나 무역권, 그 다음 주제와 인물들의 기준으로 대조하고 비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조감하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 전체를 조감할 수 있고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접합할 수 있다. 그 단점이 있죠. 단점은 이거는 행적인 어떤 그것만 살펴보기 때문에 시대상만 살펴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 대한 종적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대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답안 내용을 이제 있는 거, 요거 이제 보충 자료하고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뭐냐면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조죠. 그래서 수장력과 관련된 사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력은 뭐냐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국왕인 거야.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국교의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국왕 제외하고 교회 내에서 우두머리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의 임명권을 자기가 갖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황과 단절을 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장령을 내렸던 사람은 누구냐면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자, 헨리 8세는 초창기 때는 교황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헨리 8세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형의 원래 형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됐는데, 이 사람을 맞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첩을 못 둬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처럼 첩이 없어. 일부일처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뭐냐면 아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하고 이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혼 신청을 이제 그 당시 교황한테 요청했는데 교황이 안 받아줘. 왜냐면 캐서린은 스페인 왕가 출신이야. 스페인은 그 당시 뭐냐면 교황의 친위 교황을 보좌해주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교황이 스페인과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이혼을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받아들이고 엠브리라는 한 사람 받아들이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또 딸만 낳고 뭐냐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부인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아들을 이제 생산을 하죠.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1차 사회 명칭은 이제 수장령. 그 다음에 이 당시 왕이 이런 정책,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정책을 뭐냐면 한주인에 쓰시오. 밑주친 정책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밑주친 권한과 관련된 당시 왕의 정책을 한주인에 쓰시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왕에게 기속되며 왕이 모든 교회에 관할권을 가지며 그래서 이런 것들 스톤 해산하고 스톤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의 수입을 삼았다. 또는 측근과 공유자에게 분배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먹었으면 그게 이제 약발이 안 먹히는데 사람들 자기가 뺏은 재산을 측근이나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에게 나눠준 거야. 그럼 이들도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단 분배받은 토지를 갖기 위해서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누굴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헨리 8세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에서는 또 민족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당시 민중들도 이제 이탈리아 교황이 영국 교회를 지배하고 자기가 낸 일종의 헌금 같은 거 11조들 로마 교황 쪽으로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헨리 8세를 또 지지해주는 바탕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좀 약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경제 정책을 한 줄 이내 쓰시오. 그래서
밑주친 권한과 관련된 당시 왕의 경제 정책을 한준이 서술하시오. 이래야지 좀 약간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보충자를 잠깐 볼게요. 영국의 종교개혁. 헨리 8세의 개혁은 이제 시작은 처음에는 누트교를 반발해갖고 뭐냐면 칠성사 옹호론을 내세웠지만 왕비와 이혼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을 전환했고요. 수장료가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제 반대했죠. 유토피아를 썼던 이 사람들 반대하니까 이제 처형을 시켜버리고 스톤을 해산해서 그 자기 그 토지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다음 민족주의 또 바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에서 난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동 기도서를 작성하고 영국 교회 교리를 규정해서 신교파 교리를 이제 채택해. 그래서 온건한 칼뱅파 교리를 채택을 했다. 그 다음에 메디 때, 그러니까 캐서리의 딸이죠. 그가 잠깐 이제 카토에 복귀하다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엠부인 두 번째 부인을 낳은 딸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통일령을 반포해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를 다시 확립해서 영국의 교회의 교리와 의식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교리는 신교지만 의식은 국교야. 그래서 요게 이제 모순점이죠.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교에 대해서 그 좀 약간 뭐냐면 신교도 요소를 강조하는 청교도들이 이 국교도 안에 있는 깨끗 그 국교 그 카톨릭 요소를 몰아내자.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게 되죠. 이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16세기 중반부터 영국 국교회가 형성되면서 동시에 그 청교도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 국교에서 분리하지 않은 분리주의파까지 이제 통칭해서 이제 그 청교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얘기하자면 수장용은 엄밀히만 하면서 이제 그 헨리 8세만 공포한 건 아니에요. 1차 수장용은 이제 헨리 8세가 공포했고 그 다음에 엘리아스 1세도 메리가 죽고 나서 2차 수장용을 반포했어. 근데 뭐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나 통론에는 안 적혀있지만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통일령을 반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자, 9번 문제는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문제를 냈는데 이 포에니 전쟁은 잠깐 이제 역교론 관련된 문제에서 예문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포에니 전쟁은 좀 살펴볼게요. 자, 포에니 전쟁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포에니란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인들을 포에니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포에니하고 이제 포에니 전쟁에서 싸웠던 대상은 누구였죠?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는 예전에 페니키아 식민 도시야. 그래서 이들을 이제 와 싸웠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원래는 초창기 때는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충돌할 여지가 없었죠.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만 이제 활동하고 막 통일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카르타고는 해안 지역을 해가지고 지중해 해안 지역을 이제 해갖고 해상무역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충돌할 여지는 없었어. 예.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제 해상으로 나가려니까 이제 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카르타고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났는데 1차 포에니 전쟁은 그리스 그 당시 그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탈리아 남쪽에. 그래서 시칠리아에 이제 그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에 고용됐던 두 용병 집단들이 싸우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카르타고와 로마가 그들을 지원하면서 참여하게 되죠. 자,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일단 로마가 승리했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일할 수 있는 통합을 쓴 대제국이 기반을 마련했고요. 원래 로마는 이제 육군만 있었고 해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카르타고는 해군이 강했죠. 그래서 카르타고와 싸우는 과정에서 해군의 창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군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시칠리아는 지금은 이탈리아로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탈리아인들 입장부터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야.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속주로 만들었다. 최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노마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가 싸울 때 동맹 도시로 해가지고 받아들였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일종의 속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징세 청구업자, 뭐 법정관 이런 것들 이제 파견하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 사르디아, 코시카 같은 거를 로마 양도 배상금을 지불했다. 근데 이제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야 뭐 그냥 하면서 그냥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의 복수가 이제 시작된 것이 2차 포에니 전쟁이야. 그때 이제 카르타고의 이제 그에서 어디를 이제 식민화시켰냐면 그 당시 스페인 남쪽 지역 있죠. 예. 스페인 남쪽 지역 연안 지역을 이제 뭐냐면 식민도시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신카르타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하니발이 그 뭐냐면 군사를 양성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노마를 공격했어. 그래서 왜 알프스 산맥을 넘었냐면 그 당시 이제 해상은 노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도 이제 노마를 공격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 산맥을 넘은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코끼리 부대도 같이 데리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부대가 뭐 그 당시 뭐 한 80마리? 90마리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알프스 산맥 넘고 피레네 산맥 넘어가면서 실제로 코끼리 한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다 죽고. 그리고 그 알프스 산맥 넘어가면서 군대도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예, 처음에는 뭐 한 7만 명, 8만 명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실제 도착해 보니까 2만 5천? 예, 거의 뭐 4분의 3 정도가 죽어 떨어지고 나간 거죠. 그래갖고 이제 군대 재정비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 좀 로마에 반감을 갖고 있는 갈리아족들 좀 끌어다가 한 5만 명 이제 병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쫓고 다닌 거지. 그래갖고 그 로마군이 이제 뭐냐면 그 하니발을 만날 때마다 맨날 번번이 깨져요. 예.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역교동에서 문제 냈던 칸나이 전투죠.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그 칸나이 전투에 크게 패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전술을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니발 군대와 직접 싸우지 않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파비우스의 이제 지연 전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발이 이제 시쫓고 다니다가 노마를 직접 공격을 해야 되는데 노마를 공격 안 한 거야. 이게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예. 그래서 칸나이 전투 때 이제 노마를 직접 공격했어야 되는데 노마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볼 때는 이제 노마를 공격하는 공성장비가 있어야 되냐. 공성장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니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마는 이제 도시 동맹국가였거든요.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그다음 노마의 도시 동맹들이, 도시국가들이 그 노마가 약해진 틈을 타서 애들이 이제 노마 관계를 끊고 자기한테 붙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의외로 거의 대부분 노마 편에 서가지고 계속 싸우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마의 시민권 정책들이 먹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들 동맹시들은 노마의 시민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틴 시민권, 노마 시민권 등등을 얻기 위해서 노마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니발은 전술의 천재지만 전략적 판단을 잘 못해요.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병력도 소갈돼, 그 다음에 이제 식량도 떨어져, 본국부터 지원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자기 본고를 또 치고 스페인을 점령한 다음에 어디를 쳐요? 예. 그 카르타 본국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그걸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자마 전투에 크게 깨지게 되죠. 자, 결국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은 이제 노마의 승리로 이제 기결되고요. 그래서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그 당시 이제 그 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이 이탈리아 농토를 막 파괴하고 다녀요. 그래서 노마 소농계층이 몰락을 하고 항폐화진 토지를 그 당시 뭘 받아들였냐면 시칠리아로부터 시칠리아에 그 당시 이제 나티분지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좀 약간 세팅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널리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 낼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문제를 냈냐면 라틴 푼디움이 이제 등장한 계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의 답을 달아놨어요. 예, 서기에는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서기에 보니까 그 라티푼디움이 이제 뭐냐면 형성된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티푼디움이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에서 이제 출발한 거다.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라티푼이 시칠리아에서 출발한 걸 적어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라티푼들이 등장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제 등장 배경을 계기를 얘기를 한 거고 확산된 배경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서계라든지 서총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티푼디움을 설명할 때 유행이라든지 보편화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그런 말이 있어. 시작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것이 널리 확산됐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그러면 라티푼디움이 2차 때 시작되지 않고 예전에 뭔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뭐예요? 2차를 계기로 해갖고 확산이 됐다. 그런 것이 이제 유추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석에 있는 것처럼 그 시칠리아 부분이에요. 시칠리아. 근데 이제 시칠리아가 라티푼디움 초창기 때 잠깐 있었다가 한 20년 동안 도중에 이제 그 포에니 전쟁 때 그 이탈리아 본토가 이제 뭐냐면 하니발이 시쫓고 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땅에서. 근데 이제 공부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되겠죠. 전쟁을 와중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군대 군량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시칠리아에서 그것을 이제 군량미를 생산을 했어요. 공무들. 그 과정에서 라티푼디움이 없어지고 그 당시 이제 소작농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뭐냐면 농지는 확폐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칠리아에서 값싼 곡물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뭐냐면 자연농 중심의 곡물 중심의 생산 방식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흥 부유층들 에키테스나 노브 이런 계층들 노비데스 이런 계층들이 대농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예를 이제 수입해다가 데다가 농사를 짓게 돼요. 그때 이제 뭐냐면 밀농사는 이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주로 그 가실나무들 올리브나 뭐 포도 이런 것들 생산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노예가 노동하기 편해. 왜냐면 주식인 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뭐냐면 생산자가 난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노예들 입장 올 때는 이런 뭐냐면 농업 기술 이런 것들 습득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실나무에서 그냥 포도 따고 올리브 따고 그런 게 뇌에 딱딱 맞는 거야. 그래서 가실나무의 원천 기술, 그 재배법은 자기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단순 노동들이 필요할 때는 그 노예를 동원해 갖고 이들 따는 그런 이제 라티푼디움이 단가가 맞으니까 널리 이제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라티푼디움이 등장하다가 2차 때 들어와서 그 뭐냐면 로마 본토로 확산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3차는 볼 거 없어요. 3차가 다시 이제 모든 식민지를 잃고 나서도 카르타가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로마 애를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카르타고 밑에 누미디아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어. 원래 이제 카르타고 밑에 용병을 대줬던 국가인데 이때는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이 누미디아를 보고 이제 한번 카르타고 쳐라. 그게 시킨 거야. 그래서 누미디아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카르타가 처음에는 이제 참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이제 로마한테 뭐냐면 그 사실을 파기네요. 우리가 이제 누미디아를 공격해 줄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다음 2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 로마하고 그 카르타가 맺은 협약 내용 중에 그 뭐냐면 외부와 전쟁을 할 땐 꼭 로마에 허락을 맡으라고 했어요. 근데 로마가 계속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냐면 카르타고가 누미디아의 공격에 참다가 인계치에 딱 돌아오고 나서 폭발돼 나가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허락 없이 그냥 누미디아를 공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로마가 이제 트집을 잡는 거지. 내 허가 없이 뭐냐면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핑계죠. 그래갖고는 이제 뭐냐면 공격해오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봤자 지니까, 딜을 해. 항복을 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노마가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카르타고에 있는 그 무기를 다 회수해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야. 그래서 카르타고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무기를 넘겼죠. 멍청한 거지, 한마디로. 예,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무기가 없다는 걸 보고 이제 노마가 이제 카르타를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거의 이제 금방 멸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카르타고가 거의 3년 동안 버티는 거야. 그래서 몽둥이도 만들어가고 싸우고, 여자들은 이제 머리 잘라가지고 한실을 만들어가고 싸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3년 만에 카르타고가 멸망을 하고, 이 노마는 이제 카르타고를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지도상에 지우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자하고, 그 다음 어린애들은 이제 잡아다가 노예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살지 못하도, 거기에 이제 건물 다 파괴하고, 그 위에다 소금을 뿌리고, 거의 그래서 카르타고는 100년 넘도록 사람이 살지 않은 항폐의 도시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카르타고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3차에 거쳐서 이 포에니 전쟁 결과 그 당시 이탈리아는 서부 지중해를 장악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케도니아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결국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점령하고 결국에는 이제 악티움 해전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죠. 요번에 이제 악티움 해전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동부 지중해를 장악함으로써 노마를 지중해를 노마의 호수로 만들었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9번 문제 풀면, 자, 자료 A는 일단, 시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2차 포에니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한니발 나오니까. 자, 자료 A의 전쟁이 끝난 후에 로마의 기억의 통치 방식을 소수해보고 이 전쟁 과정의 군사력 강화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시칠리아는 이제 동맹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이탈리아 도시국가처럼 동맹자로 취급하지 않고 속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갈릴리를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의 10분의 1을 공납으로 징수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징수한 것보다는 징세 청부업자를 동원해갖고 도입을 해갖고 했는데 이 징세 청부 제도가 이제 그 후에 그 노마가 점령했던 지역에 확대돼요. 그래서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누스까지 확대되다가 이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개선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전투, 유명한 무슨 전투죠? 칸네 전투 또는 칸나의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칸나의 전투에서 이제 그 노마군을 죽였죠. 그래서 25,000명 포 중에 거의 이제 그 포 10,000명이라는 인명소식을 받고 그래서 전사자 2,500명에 25,000 포도 1만 명이라는 인명소식을 받다. 그래서 노마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야. 그래서 칸나의 전투는 이제 유명해요. 전투상에.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이제 모의고사 시간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하니발이 노마시를 직접 공격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왜 공격하지 못했냐? 그 중에 노마의 충성을 바쳤던 동맹국을 이반시켜서 노마를 서서히 말라 비틀려고 했어.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됐어. 그건 왜 그러냐면 노마는 동맹시에게 시민권을 절저하게 분배를 했어요. 그 결속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노마가 이제 세계제국을 확장시킬 수 나갔던 게 뭐냐면 아테나인지 그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들은 시민권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제국 발전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노마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 지배층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이들을 자기의 일부 세력들을 지배층 안에 편입시키면서 이들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노마를 확장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이제 또 뭐냐면 내용 조직 방법이죠. 예, 이거 내용 조직 방법을 내가 2개 집어넣는 건 좀 패착인데. 자, 하여튼.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상호 관련성 원리에 따른 간지역적 접근 방법인데,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그날 12년 개정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나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요즘에 15년 개정 교과서가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충 자료에서 볼게요. 자,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왜 나왔냐? 배경을 보면 세계사 연구에서 이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시각을 탈피하자. 그래서 새로운 시각과 분석 툴이 필요하다.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거죠. 연구 대상을 보면 하나 이상의 사회나 문화권 간의 접촉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에 대한 비교 또는 사회 문화권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 안에서도 공통된 형상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있고, 그냥 지역 간의 사건이나 일부 사람들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넓은 거에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거. 자, 예를 들어 이제 철기 문화의 보급이라든지 하약 문화의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하약 기술의 보급, 이런 것들이 그 한 개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서양을 넘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세계사 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세계사의 어떤 서구 중심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주변 문화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 문명권을 다루면서도 뭐냐면 그 상호 관련성만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학습 부담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중적 효과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의 관련성 또는 인과성을 이해해서 변화의 커다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하약 제조 기술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봉건사를 붕괴시키고 23 중시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인류 전체가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사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이제 지역별 비교 분석, 다면적인 고 다양한 경례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 밑에 얘가 있죠. 얘 한번 보시고요. 근데 간지역 접근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일단 너무 이제 상호 관련성만 가려다 보니까 그 한 문화권이나 국가 단위의 발전을 파악하지 못해. 그리고 외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재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에서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데 좀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외부의 변화 때문에 역사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비교사적 문화권적 방법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보완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의 조직 명칭은, 조직 방법 명칭은 간지역적 접근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조직 방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 쓰시오.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 외부적 요인을 너무 강조해서 내부적인 어떤 발전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등등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 조직 방법의 기읍과 니은 측면에서 각각 유형성을 쓰시오. 자, 하역정판 관련된 것은 뭐냐면 지역을 달리해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관성, 인과성 이런 것들 전체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문화권적 방법보다는 간지역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지역과 지역 사이의 다양한 측면을 복잡하게 연결하고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철기 제조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갖고 이제 인류 전체에 겪었던 공통된 경험을 중심으로 인류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면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한나라 역사서와 관련된 내용. 요번에 당나라 역사서 나왔죠. 통지. 그래갖고 이제 사학사 관련된 중국 사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 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한번 사기 한서 관련된 보충자료 좀 볼게요. 자, 사기는 누가 지었죠? 사마천이 지었죠. 그래서 최초의 기전체 양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봉기열전, 그 다음에 이제 봉기열전, 세가,
그 다음에 연표,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지 같은. 그 중에 이제 봉기와 열전이 제일 뛰어나다고 해갖고, 여기 봉기 기자, 그다음 열전의 전자 빼갖고 기전체라고 지칭했다. 이게 이제 예전 공사 기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천의 사학의 특징은, 여기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본 통사였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파악하려는 종합적 사서였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통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제 봉기부터 그 당시 현대사인 무제까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대로 쓰고, 거기에 주관적인 어떤 그 의미, 그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근데 논찬, 태사공 왈 이런 식으로 써. 태사공은 이제 사마천의 간직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서는 이제 여기 보면 방고가 썼죠. 원래 이제 방고 혼자 쓴 건 아니고, 그 아버지는 반포가 있고, 방고가 좀 거의 90% 마무리하고 나서, 그 여동생인 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시 집안이, 뭐냐면, 일종 가하고 쓴 게, 집안인으로 쓴 게 한서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당나라 이전까지는 되게, 25사 정사라는 것들을, 이제 역사서들, 국가에서 편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아니면 집안 자체에서 이제 편찬을 해요. 그래서 특징은 유교적 세계니까 그 기전체고, 그리고 앞에 통사와 달리, 그 당시 그 사마천의 통사와 달리 단대사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좀, 약간 특이한데, 제기가 있어요. 제기. 그래서 이제 제기, 표, 열전, 이런 것들인데, 여기 제기는 이제 그 뭐냐면, 항제제자죠. 이거 봉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는 이제 뭐냐면, 연포와 관련된 거고, 열전이 있어요. 열전. 열전에 이제 제기가 이제, 근데 여기 앞에 항제제자가 틀려요. 이 제기는. 열전은 인물의 역사야. 그럼 세가가 빠졌죠. 세가가 왜 빠졌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방고가 살았던 한서 시대 때는, 그러니까 방고가 살았던 시대 때는 그 당시 제후세력들이 진짜 약화됐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역사의 어떤 뭐 주도적 역할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열전에 포함시켜갖고 같이 얘기했고, 요게 제기를 포함시켰던 건 뭐냐면, 앞에 이제 그 한서가 이제, 아니, 방고가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기전체가 있죠. 이 사람이 유교적 세계관 되게 그 앞에 있는 이제 사마천 사회보다 더 강한데, 명분론에 지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점 올 때는 비록 항제가라고 칭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동안 뭐냐면 천하를 통치했더라도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냐면 항제에 인정받을 수 없다. 유사항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한서 그 방고 이전에 누가 있었죠? 왕망이 있었죠. 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우 그 인물들을 뭐냐면 제기에다 집어넣지 않아. 봉기에다가 어디에 지면 제기에다 집어넣어. 열전 제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편집을 시켜. 그 후에 이제 이 제기 형태는 뒤에 이제 사서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그 사마천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이 사람은 뭐냐면 좀 유교적 사관이 있긴 있지만 좀 유용성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위치에 맞는 뭐냐면 정통이 없더라도 그 위치에 있고 어느 영향력을 행사하면 항제나 제후 역할을 인정해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항우 같은 사람을 열전에 집어넣지 않고 어디다 집으면 봉기에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진승이라는 사람 있죠? 이 진승세가라고 해서 진승, 그 세가에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공자도 세가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서와, 방고와 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1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나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그 밑에 있는 사마천 사기의 그 구성 요소 있죠. 봉기, 세가, 열전, 서, 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방고 있죠. 그래서 방고에 이제 썼던 한서의 내용은 봉기, 세가 넣고,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기는 이제 세가에 속하지 않지만 준세가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표에다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열전 중에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그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항제 같은 걸 이제 제기다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이유를 제기를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여기 열전 부분에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좀 집어넣고, 니을의 제기를 열전 쪽으로 옮기세요. 열전 제기니까,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선을 지도 이제 곤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기와 그 한서가 쓰여진 시점을 고려 답안을 구성할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전제가 있고요. 자, 기역에 존재하지만 니은에 없는 인물을 2명에 쓰시오. 본계는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니은이 없는 인물. 그러니까, 그 사기에 본계 있지만 한서에 본계 없는 그 인물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그 2명을 들려면 누구냐면, 그 당시 여우하고 항우야. 예. 그래서 항우 본계 있고, 근데 여우 본계, 여우는 누구의 부인이죠? 유방의 부인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유방이 죽고 나서 항제는 있었어요. 뭐 해제, 소제, 뭐 이런 항제가 있었는데, 그 항제 실권이 없었어. 그 항우의 부인인 여우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우 본기를 집어넣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방고 입장일 때 이 사람들은 그 실권을 가지고 천하를 통치된 건 인정하지만 명분이 없는 거야. 정통성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우와 영우를 그 본기에다 집어넣지 않고 어디다 집어넣는 열전 제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니은의 왕망이 없는 이유. 왕망이 한때는 천하를 통치하고 황제로 칭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열전 제기에 있어. 그건 뭐냐면 정통 제약만이 본계에 들어갈 수 있어. 왕방은 창탈했죠. 이게 정통이 없는 거야. 황제가 뭐 칭하고 해도. 자, 그 황제를 칭해도 정통이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 디귿이 이유를 당시 상하 고려에서 서술했죠. 왜냐하면 이제 한때는 비록 개국 초에 최후를 두었고 삽본하여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가 크게 더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 그 제후는 있었지만 그들의 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가를 준다는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열전을 사유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기가 니을을 둔 거. 그 아까 치면 이제 정왕과 후한 사이의 궁에 할고해서 한때 왕이다 칭했던 자와 후에 후한에 세웠던 정통 황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뒀다. 그래서 그 제기를 이제 요 계기를 뒀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그 전에 있는 것까지 정통 비정통 나눠서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 열전 안에 그 정통성 없는 사람들 제기로 두는 그런 간행들은 그 후에 이제 정통 사서에도 계속 보여요. 그 제기를 뒀던 그 시점 안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방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야. 통일정책. 이 통일정책은 제 생각에 나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요즘 하도 그냥 뭐 요즘에 남북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나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는 내봤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없냐면 요 문제가 이제 그 통일정책 부분이 역사과가 아니라 윤리과 문제예요. 되게 그 교육과정상.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도 보면 7.3 남북선언? 그 정도만 언급됐지 거의 뭐 그 외에는 그 나오질 않았어. 그래갖고 내가 한번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참고자료에서 이제 빼와가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정책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표를 이게 신화했네 1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실 때 한번 봐두시는 것도 뭐 그렇게 좋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거 각자 보시고요. 거기 이제 일단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마가 먼저죠. 마가 이제 8.15 선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7.4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그 당시 세 번째가 나죠. 남북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교류에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 다음에 라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고 가가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가선의 명칭 아까 지금 얘기했죠. 6.2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다의 남북한 정권이 정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게 이제 중요해. 7.4 남북 공동선언을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해요. 그 독재체제를 강화해. 그래서 그럼 사회주의 국가인데 무슨 사회주의 헌법을 그 당시에 2014년에 공포했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권이 등장하면
자신들이 이제 74년, 72년이네요. 7사 남북선언은. 하여튼 72년에 그 뭐냐면 7사 남북공동선언을 할 때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일단은 처음부터 자기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도기를 둔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계층의 이제 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연합 정권을 강조하면서 있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사회주의헌법을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예, 그래서 72년에 이제 남북 공동선언을 한 다음에 사회주의헌법을 만들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를 이제 그 선언의 합의 내용. 나는 이제 그 무슨 선언이야? 한반도 비핵화 강한 공동선언. 제가 여기 합의 내용을 왜 적어놨냐면, 요게 이제 한번 요즘에 하도 그 핵 문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그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언제 있었냐면 노태우 정권 때 있었어요. 이 노태우는 그 전두환과 좀 달리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온화한 이미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했던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정책이 좀 잘했던 게 뭐냐면 대외 정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북방 외교도 했고 남북 관계 개선도 크게 이제 영향력을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을 때 뭐 남북 유엔 동시가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남북한 하해 불가침 교류 협력과 관련 기본 합의서도 했고, 그리고 91년에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인정하고 간섭 침략하고 이제 뭐냐면 비핵화 하자. 근데 요때 하고 나서 이제 김영삼 넘어가면서 이제 북한이 NPT 탈퇴하고 하면서 이게 깨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합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시험과 생산 보유 등을 금하고 그다음에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네, 요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명나라 시대 때 민중 항쟁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명나라 이제 중국에 넘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강남을 중심으로 경기가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이 이제 의식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간이나 지주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면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자, 그 명만민중운동 볼게요. 16세기 중기부터 17세기 초기까지 명중기로 이래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 전개로 농민층의 몰락이 촉진됐고, 16세기 들어와서 지주 전후 관계가 사회적 모순이 폭발돼요. 그 민변, 직용의 변, 뭐 이렇게 노변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 또 영향을 주는데, 직용의 변은 국가가 이제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 기호 기공들이 몰락을 하고, 그래서 소주 항주를 중심으로 수공업자들이 이제 주동해서 일어난 것이요. 그 다음에 개도개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지식인들과 이제 일반 민중들과 지식인 간의 연합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개도개변이죠. 개도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칙서를 내리면 그 칙사가 이 칙서를 뭐냐면 낭독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이걸 개독이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황제가 강남의 소주 항주 지역의 그 뭐 지식인 그 관리들 잡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뭐냐면 한관들 보고 시켰죠. 그 한관이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붙잡고 그 황제의 조치를 읽는데 거기에 누가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이 가담한 거야.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네. 그래서 그 당시 강남 지식인과 일반 민중들이 상호 결합해서 반감 운동을 했다. 그런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명나라 또 항저 운동이 있었죠. 항저 운동은 이제 전어가 이제 지주에게 그 지대를 낮춰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명대 항저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일시적 풍년이나 훈련 때 행해진 게 아니에요. 예,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 4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전어들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그 뭐냐면 했고, 두 번째로는 전어가 토지 위에 생산수단 경호라든지 종자 이런 것들을 또 가옥도 소유해서 지금부터 완전히 독립됐고, 지주들이 또 부재지주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 볼 날이 없으면 이제 개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전 양주제. 그래서 일전 양주제는 이제 그 토지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고 경제권이 매매, 저당, 양도가 됐다. 자, 요거 내용은 점조의 감액. 요 점조는 이제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액 소장료 외에 부수적인 조세, 수탈이나 부수적인 영역 폐지 이런 것들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전조, 지세를 거둘 때 동양연기를 통일해달라. 그 다음에 토지 영구 경작권은 영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토지를, 그 경작권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야. 명나 때는 그거 들어주지 않아요. 언제 들어줬냐면, 이제 나중에 청나 때 들어와서 영정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돼갖고, 들어주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요구 내용들이나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실시하는 도조법이나 도지권이라는 권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선후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되게 중국에 건너왔어.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중국에서 이식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명대 항조에 관련된 내용도 봤고, 명대 항조의 대표적인 난이 누구냐? 두문치의 난, 형양의 난, 육치의 난, 이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4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자, 가와 관련된, 사료와 관련된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자, 요건 직용해변이죠. 지역의 경직물 생산 방식, 소주 항주 지역은 그 당시에 제일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인 물주들이 수공업자들 지배한 선대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나 항주 일부 지역, 제일 발달된 지역에서는 좀 특이한 방식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메뉴표체야. 그래서 기호가 자본을 투자하고 기공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메뉴표처가 있었다. 그래서 메뉴표처는 직접 생산자가 뭐냐면 자본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형태가 메뉴표처죠. 그래서 이 메뉴표처는 이제 그리고 이게 기호는 이제 상위 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공 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공 직기나 자본을 가지고 기공을 고용해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메뉴표처는 공장 형태죠. 그래서 기호가 수공 직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기공이 와가지고 노동차처럼 일을 하는 거야. 종전에 선대제와 다른 거죠. 선대제는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상인 물주가 이제 자본이나 이런 것들 대주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호라는 건 상업자본가로서 산업자본의 역할로서 공장이라는 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기공을 노동력을 고용해서 자기가 설치한 그 기계 밑에서 직기 밑에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다. 예.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돼갖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문친난의 역사에 의해 전호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와를 끝까지 농민운동을 전개한 항저운동이었고요. 중국 사상 최초의 소작인 폭동운동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항저운동이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배경.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자, 그걸 보면 이제 전호가 토지 이외에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소유해요. 지주로부터 완전하게 자립돼 있었고, 지주는 토지를 전호에게 대여했을 뿐 아니라 생산으로부터 격리되어 기생적 지주였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호가 경작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지주 전호의 생산관계가 토지의 대체와 정액 소재의 수수관계는 한정될 뿐 인격적 예속이나 의존관계는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 외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관계였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전 양주제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이제 볼게요. 14번은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된, 남북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10페이지 잠깐 볼까요? 네, 10페이지 보면, 미국의 이제 독립 이후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과정들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발전 보면 제퍼슨이 이제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다음 미영전쟁이 잠깐 있었고, 나폴레옹 시대 때, 그 다음에 미국 영토가 막장되죠. 그래서 영국부터 미시시피가 동쪽을 획득하고, 그 다음 루이지애나 지역을 이제 프랑스도 매입하고, 요때 루이지애나 지역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루이지애나 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미국 중서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 그 당시 통칭해서 루이지애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 플로리다를 매수하고, 그 다음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를 이제
그 당시 텍사스에 미국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텍사스 공화국을 만들죠. 멕시코 독립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합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해서 캘리포니아. 그래서 여기서 캘리포니아도 오늘날 미국 그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유타, 네바다 그 일대를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부터 알래스카를 매수하고 서부 개척을 하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 영토가 팽창해 가는데 그 당시 남부와 북부 간에 이제 대립 구조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남부 밑에 북부 이렇게 차이가 있죠. 남부는 주로 면화, 담배를 재배했고 북부는 공급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 같은 노예제도 필요했죠. 농장경에 필요해서. 근데 북부 입장을 땐 노예는 뭐냐면 노동력으로는 가치가 없어. 관리 비용도 듣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노동 의지가 없고 기술을 배울 의지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값싸게 일할 수 있지만 자유인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유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있고 인도주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국권주의, 그다음에 북부는 연방주의. 그다음 남부는 영국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북부는 영국과 대항을 했기 때문에 공업을 육성을 해야 됐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북 북부하는 대립관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서부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서부 개척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원래 13개 주에서 출발했다가 막 팽창해 가잖아요. 서부 개척하는 과정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개척하는 주를 설치하는데 처음에 정식주가 아니라 준주 만들다가 정식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주가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이 주를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노예주냐 자유주에 따라서 뭐냐면 남북 간의 어떤 권력 관계가 바뀌어. 미국이 이제 선거제도가 연결돼 있죠. 미국은 이제 그 주가 설치되면 거기에 이제 상원이 그 주가 설치되면요. 상원 2명은 일단 기본적인 인력적으로 베이스 깔고 인구 비례에 따라 하원을 선발하죠. 그리고 상원수하고 하원수가 합쳐가지고 일종의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주의 선거인단의 독식을 하죠. 어떤 정당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표 선거인단을 더 확보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선거인단은 자기가 다 갖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가 제일 그 당시 이제 미국 인구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50석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갖고 민주당과 공화국을 싸우는데 민주당이 50석 중에 26석 얻어요. 24석이 그 당시 공화당이다. 그러면 24석까지 다 민주당 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래서 주를 많이 확보하고 특히 인구가 많은 주를 확보해야지만 자기 권력 기반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미주의주가 있어요. 여기 미주리 여기 있죠. 그 미주주의가 이제 노예주와 자유주의 편입을 둘러싸고 남북 간 갈등을 하니까 미주의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요때 북쪽에 메인주가 있었어요. 원래 준주였는데 이제 정식주로 편입되죠. 메인주는 이 북부로 갖기도 하고 이 미주의주는 남부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노예주로. 대신에 이제 미주의주 이후에는 여기 보면 36도 선, 30분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가 아마 여기 거예요. 미주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걸린 거죠. 캔자스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걷는 거. 자,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이쪽은 누구 거? 북쪽. 그 자유주. 요 남쪽은 노예주를 하자. 타협해봤어.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타협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캔자스 네브라스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원래 준주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정식주로 편입하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야. 미주의처럼. 여기를 자유주로 할 것이냐, 노예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미주의 협정처럼 이렇게 36도 30분이니까 당연히 요 선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는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라보다 누구 주가 되죠? 자유주가 되죠. 노예주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정치권들이 대륙 횡단철도를 북부서를 개선하기 위해 남부인대 지지가 필요이기 때문에 그 번칙적으로 이 합의를 무시하고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통과시킨 거야.
그리고 그 캔자스와 네브라스카가 자유주도할 것인가 노예주도할 것인가는 주민투표 결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일종의 경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에 북부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 남부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 그들 간에 뭐 충돌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캔자스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예를 반대하는 정당이 북부에서 형성이 돼요. 이게 공화당이야. 예. 오늘날 공화당의 전신이죠. 예. 지금은 공화당은 남부가지만 그 당시에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북부 지역을 중심해서 형성된 당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있고 드랜드 스콘 판결이라는 게 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코트는 원래 이제 남부에 살았던 노예 출신인데 그 나중에 주인 딸 북부가 되면서 거주하면서 이제 자유이 됐어요. 근데 이 스코트가 이제 소송을 뭐냐면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좀 확실하기 위해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각하를 한 거야. 노예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송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자유주의에 살아갖고 지금 뭐 자유인 신분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법조는 뭐야? 남부에 있었던 게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했던 그 미주리 협정을 부인하는 거야.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자유의 몸인데 비록 자유의 몸에도 법적으로는 넌 노예다.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북부인들 반발이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북부의 공화당이 확산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흑인 노예 인권 문제가 대두돼서 이제 스톤 부인의 통합여시의 모동학칙, 노예 지하철. 노예 지하철은 뭐 지금의 지하철이 아니라 남부에서 노예들을 빼내기 위해서 남부에서도 이제 뭐 노예들 다 지지하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겠죠? 그 중에 이제 노예에 대해서 상당히 옹정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부를 있는 노예들 북부 쪽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비밀 아지트를 서로 연결시킨 것이 노예 지하철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링컨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링컨을 반대했던 이제 그 남부에서 뭐냐면 반발하게 되고 결국에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 연합을 구성해서 그 독립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 남북전쟁 반발하고 링컨의 노예 해방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링컨의 노예 해방선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 게티스버그 전투해갖고 북부가 승리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19세기 때 미국에 관련된 자료이다. 답안 작성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하면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미주리 협정이야. 1820년. 그 미주리 협정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누이지나 이름으로 프랑스에 미국이 양도했던 모든 영토 중에 이 법에 따라 그 당시에 누이지아는 지금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서부 땅이에요.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주리 협정에 갖고 포함될 때 미주리는 노예주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36도 30분을 기준해 갖고 이 부분 노예주, 자유주, 이남은 노예주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미주리 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데스콜 그 판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노예방령, 그 다음에 라는 좀 뒤에 있는 얘기지만 이제 그 남북전쟁 끝난 후에 미국이 산업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러스트다 이거 독점 기업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시장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갑질을 하니까 정부에서 그 뭘 만드는 트러스트 독점을 반대하는 이제 그 법을 통과해. 그래서 이걸 서먼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여러 독점 기업들이 이 법에 의해서 해체가 돼요. 예. 그 법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가선원이 미친 긍정적 영향, 노예 해방소에 미친 영향은, 전쟁을 대의를 국내에 청명하고, 국제 여론도 북부에 유리하게 이제 전개해요. 이때 이제 영국이 남부를 도와주려고 했어. 왜냐면, 그 남부하고 영국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면직물을 생산하고, 막 남부도 목화를 가지고 오고, 남부는 이제 영국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목화를 추출하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영국도 이제 남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명분이 없는 거야. 예. 전쟁이 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당성 있고.
이미 영국은 19세기 넘어가서 노예제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영국 그 당시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때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지식인들 입장일 때는 이건 완전 드러운 전쟁이에요. 예, 당연히 북부가 승리를 원했고, 근데 영국이 이 드러운 전쟁에 남부를 도와줬다? 그러면 이게 국내 여론이나 국제 여론이 별로 안 좋겠죠. 거기에다 이제 하여튼 뭐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미국의 그 링컨이 뭐냐면 노예박을 딱 하니까 이제 영국이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보는 눈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영국을 영국이 남부를 도와준 걸 배제시켰다. 이런 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가 관련 거냐면 드랜드 스콘 사건인데, 그 판례의 이제 내용이 노예가 대법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한 거. 왜? 노예는 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나 노예들을 금지한 미국의 입법이 위헌이 나서 선고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주리 협정 같은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다음 문서는 뭐냐면 미주리 타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미국 독립혁명 과정들을 남북전쟁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있다가 좀 쉬었다가 어딜 가냐면 그 10차 이제 전공 B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를 할게요. 저도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